보자. 둘 다 자유주의적 정의관이거든요. 롤스랑 노직은 둘 다 자유주의인데 롤스, 노직 무슨 차이였어? 롤스랑 노직이 자유주의 무슨 차이였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동체주의, 자유주의 할 때 일반적인 자유주의는 노직 같은 애들 고르면 돼요. 그리고 일반적인 공동체 할 때 맥킨타이어 고르면 됩니다. 약간 1번 보면은 얘는 공동체주의 같아. 나는 이 도시의 시민이고 저 도시의 시민이고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딸이고 공동체주의 같잖아. 그렇죠? 근데 와일처랑 롤스는 조금 다른 얘기네. 롤스는 뭔 얘기를 하냐면 롤스는 복지제도 얘기를 합니다. 이건 자유주의자들이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얘기야. 그럼 잘 사는 사람한테 돈 뜯자는 얘기는 개인을 중시하는 자유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야. 근데 얘는 자유와 평등을 좋아시키는 애잖아. 그래서 자유주의자이면서도 복지제도를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왈처도 공동체주의긴 하거든. 공동체주의인데 얘는 각각의 기준을 다르게 두고 판별을 하자. 서로 영역을 침범하게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할 거야. 지금 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 정도만 차이점 있는 거 알면 돼요. 그리고 뭐 샌들 같은 경우 공동체주의로 나올 수 있는데 여기는 뭐 그 각 시민들끼리 연대해야 돼. 여기도 공동체주의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연대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괜찮니? 근데 시험에 나오는 건 얘네 셋이 주로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 얘네들은 그냥 공동체주의에 대한 그 사람 이름은 안 나오고 공동체주의 선지도 정도로만 나와. 그래서 따로 막 이렇게 프린트를 만들 필요는 없고. 자, 이 내용 한번 봅시다. 저번에 노직까지 했고 왈처입니다. 롤스와 노직의 공통점부터 일단 둘 다 무슨 정의관이라 그래? 둘 다 절차적 정의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1번 절차적 정의관입니다. 왜 절차적 정의관이지? 절차적 정의관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뭐야? 왜 얘네들은 자기 정의를 절차적 정의관으로 불렀지? 반대말이 뭡니까? 절차적 정의관의 반대말이 뭐야? 같이 공부를 해줘요, 여러분. 저번에 우리가 했던 뭐 필요에 따른 분배라든가 업적에 따른 분배라든가 능력에 따른 분배라든가 이런 분배들은 다 어떤 거에 대한 정의예요? 뭐 절대적 평등 같은 거, 절대적 평등 이런 거는 다 무슨 정의관이라는 표현을 써? 절대적 평등. 이런 건 전부 다 결과적 정의관이라고요. 결과적. 왜 결과적이냐면 자, 나는 필요가 중요한 기준인 것 같아. 필요에 따라 나누는 결과가 이루어지면 정의로운 거야. 나는 업적에 따라 재화를 나누는 게 정의로운 것 같아. 업적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나누어진 결과가 있으면 정의로운 거야. 근데 얘네들은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에 대한 합의가 안 돼. 사람들이 왜 이 기준이 맞니 저 기준이 맞니 막 싸우냐면 이 기준에 대한 합의가 안 돼서 그래. 이해가니? 그래서 이렇게 싸우는 거 보니까 이거를 애초에 이 어떤 기준이 정의로운 기준인가를 정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 아니야?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거지. 절차적 정의. 이해가요? 그래서 얘네들은 애초에 이 필요든 업적이든 능력이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어. 결과는 안 정해놓고 얘네를 정하는 절차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얘네는 뭐가 나와요? 정의의 원칙이 나와. 왜 원칙이 나오지? 저번에 부름밥을 얘기했죠. 결과적으로 뭐 시우는 저기 무인도에 처박혀 있고 나는 서울에 호텔을 올릴 수 있지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불만을 가지지 않는다고. 왜? 우리가 게임을 하긴 한 거는 부루마블이라는 규칙에 따르기로 하자고 합의를 하고 게임을 시작하잖아 보통. 그래서 모두가 동의하는 절차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 불평등이 생겨도 사람들이 더 불만이 좀 덜 가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가요? 그래서 결과적 평등을 까는 걸로 우리는 사람들이 이 원칙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 원칙에 합의하는 절차를 거쳐. 그 합의의 결과, 이게 무지의 매일 롤스 같은 경우는 원초적 입장에서 무지의 매일 쓰고 합의를 하면 그래서 여기는 이 절차를 거친 원칙이 나와요. 무조건적으로 원칙이 나온다 그래서 롤스는 뭐 이런 식이 원칙 나오잖아. 이런 식이 평등하게 그치? 평등하게 귀찮다고 자유에 나가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고 이 원칙이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입니다. 다 외워야 되고 구분해야 된다. 롤스는 노직은 무슨 원칙이 나오니? 이런 칙. 하유라 이런 칙 뭐야? 노직의 이런 칙. 물건을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야지. 만드는 거 최초 취득의 원칙. 그 다음에 물건이 어떻게 돼요? 만들어져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딴 데로 갈 수도 있지. 이전 양도의 원칙. 만약에 잘못 갔어. 물건에 대한 그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 가지고 있게 됐어. 물건을 훔치거나 혹은 잘못 만들 때 남한테 피해를 끼치면서 만들거나 이렇게 하면 걔는 소유권이 없단 말이야. 그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 고쳐줘야지. 원래 소유권 있는 사람 돌려줘야 되잖아. 그게 뭐예요? 교정의 원칙. 교정의 원칙은 누가 하는 거예요? 교정은 누가 했어요?
국가가 있다. 국가가. 그래서 노직이 자유주의자인데 국가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교정해줘야 될 거 아니야.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죠. 교정 역할을 담당했는데. 이해갑니까? 롤스는 어떤 국가가 정의로운 국가를 했어요? 기억나니? 롤스의 이상국가는 뭐야? 이상국가 표현을 어떤 표현을 썼니? 롤스는 재산 소유 민주주의. 노직은 어떤 표현? 노직은 이상국가가 뭐야? 그렇지. 최소국가만이 정의로운 국가라는 거죠. 최소국가가 어떤 국가야? 치안 국방 역할을 하는 게 최소국가예요. 그게 정의로운 국가고. 기억하십시오. 자, 공부해라. 다음 시험이다. 마시고 오세요. 자, 넘어가서 1번은 절차적 정의가. 그래서 단일하고 독립적인 기준, 필요나 법적 같은 기준을 얘기하는 거야. 단일한 기준에 따라서 분배하는 그런 정의, 이게 결과적 정의죠. 이 결과적 정의가는 비판하면서 애초에 규칙을 만드는 걸 합의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절차적 정의가 아니죠. 둘 다 절차적 정의가 올수록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둘 다 자유주의자지. 얘네 둘 다 자유주의자잖아. 그래서 자유를 되게 중시하는 표현이 나와요. 기본적 자유를 중시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일단 두 개 다 2번, 3번은 자유주의, 자본주의입니다. 자유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를 둘 다 인정하면서 그 위에 뭐 어떤 거 추가적인 걸 더하는 거죠. 근데 자유주의자인데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 없어? 제한할 수 있죠. 자유주의자지만 어떤 경우에 타인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자유, 기본적 자유를 광범위하게 보장하는 게 롤스의 정의잖아. 그리고 노직 같은 것도 소유 권리를 보장하는데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을 때 소유 권리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한에서 기본적 자유를 보장해야 돼요. 그래서 남한테 피해를, 내가 신체의 자유가 있잖아. 신체의 자유가 있다고 차원이한테 길 가다가 칼빵 놓으면은 내 자유 권리 행사한 거잖아. 제한해야지. 맞죠? 그래서 둘 다 타인에게 피해를 줄 때는 개인의 자유를 4번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한은 가능하다.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 전체의 행복을 위해 개인의 5번 자유 권리 침해는 부정이다. 기본적 자유 침해는 부정이한다고 나옵니다. 내 자유가 중요하지. 근데 사회 복지 정책을 위해서 이거를 제한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를 제한할 수는 있는데 이게 복지보다는 자유가 더 중요하다. 웬만하면 제한하지 말라. 자, 그리고 6번은 사회 경제적인 6번 불평등이 가능해요. 롤스는 복지제도 있잖아. 불평등 돼야 안 돼. 롤스가 복지제도 주장했는데 불평등 긍정한다? 긍정합니다. 긍정하는 게 중요한 거죠. 왜? 자, 이 원칙이 우선했잖아요. 이 원칙보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이 원칙이었죠. 근데 평등한 자유를 주장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불평등이 생겨. 근데 그 불평등을 조정하거나 정당화하려고 이 원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평등한 자유만 보장하는 상태에서는 정의로운 사회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불평등이 있는 건 필연적으로 불평등이 있는데 그 불평등이 이 유원칙에 따라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될 때 그 불평등이 정당한 불평등인 거야. 노직은 알바노 이럽니다. 알바노. 불평등이 있든 말든 소유 권리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롤스는 7번 이원칙이 지켜질 때 불평등이 가능합니다. 노직은 불평등 자체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8번은 재능에 대한 입장입니다. 재능에 대한 입장. 자, 개인은 이 재능이라는 거를 우연성이라는 표현으로 자주 나와요. 이 우연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재능 생각하면 돼요. 로또잖아. 재능이라는 게. 내가 뭐 축구를 잘할지, 농구를 잘할지, 얼굴이 잘생길지, 연기를 잘할지 다 태어날 때 나올 수 없는 거지. 로또. 그래서 롤스는 이게 자극이 있어 없어? 로또에 대해서. 도덕적 자격이 없죠. 내가 도덕적으로 착하다 그래서 내 얼굴이 잘생긴 게 아니야. 도덕적으로 착하다 그래서 축구를 잘하는 게 아니라고.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만약에 얼굴 못생겼어. 그럼 얘는 못생길 자격이 있는 건가? 말이 안 되지. 재능을 타고난 거에 대한 거는 우연성이기 때문에 나한테 도덕적 자격이 없고 응분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 우연성으로 인해 벌어들인 돈도 내가 온전히 다 내 거라고 할 수가 없어. 이해가죠? 그런 얘기다. 자, 그래서 개인은 타고난 재능을 발휘해서 이득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건 둘 다 긍정하는 겁니다. 근데 뭐 차이야? 자, 롤스는 개인의 재능 발휘가 모두에게 이게 최소수에게 최대 이익을 얻는다는 얘기야. 모두에게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이득을 얻지 내 재능으로. 그렇지? 난 돈을 많이 벌 거 아니야. 내가 얼굴이 잘생기면 배우가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겠죠. 그러면 나는 당연히 버는데 이 버는 게 최소 수혜자에게도 도움이 될 때 그게 모두에게라는 표현으로 나온 거예요. 최소 수혜자들에게 도움이 돼. 재분배 얘기하는 거야. 재분배 해가지고 얘네들의 그 최대 이익이 늘어날 때만 이 불평등이 허용이 된다고. 얘 재능으로 부를 벌어들인 게 얘가 100 벌어들일 때 얘가 10이라도 올라야 얘가 100을 버는 게 괜찮아라고 얘기해 준다고. 이거는 정당한 불평등이 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될 때만 이득이 정당화 될 거고, 그리고 우연성에 따른 결과물은 노직은 자격이 있어. 얘는 뭘 중요시해요? 역사적 과정을 중요시하죠. 최초 취득 이전 여기 과정에서 부정의가 없었는가? 이렇게 역사적 소유물이 소유권과 함께 왔다 갔다 하는 요 역사적 과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내가 타고날 때 재능을 타고났으면 역사적 과정에 부정의가 없었으면은 그건 정당한 거야. 내가 재능을 타고난 것도 내 자산이라고. 그걸 침해하면 안 돼. 네가 우연적인 걸로 우연적인 재능으로 돈을 얻었다 그래서 국가가 이거를 침해하면 안 됩니다. 왜? 재능의 획득 과정에서 부정의가 없었잖아요. 로또 일치가. 남한테 피해를 안 줬지. 그럼 보장을 줘야지. 그런 얘기야. 근데 롤스 같은 경우는 도덕적 자격이 없다고 본 거지. 그래서 X라고 나와있고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9번, 10번은 자, 9번은 재분배, 10번은 과세입니다. 둘 다 재분배를 하는 것도 인정하고 둘 다 세금을 걷는 게 과세죠. 세금을 걷는 것도 둘 다 인정해요. 재분배도 가능하다, 과세도 가능하다. 근데 뭔 차이냐면 자, 롤스랑 노직은 뭘 위한 재분배를 인정하냐면 교정을 위한 재분배만 인정합니다. 교정을 위한 재분배 뭐야? 수연아, 롤스의 원칙 아니 그 노직의 정의 원칙 세 가지 뭐야? 그러게요. 공부했다며 지금까지. 여기까지는 안 했어요. 롤스의 노직의 정의 원칙 첫 번째 정당한 최초 취득의 원칙, 두 번째 이전 양도의 원칙. 요 과정에서 부정의가 생기면 세 번째 누가 고쳐줘야 된다? 교정해야 되는데 정우야, 그 교정의 원칙은 뭐야? 교정의 원칙을 누가 하는 거야? 국가가 하는 거로 국가가 하는 겁니다. 이 국가가 이 취득 양도 과정에서 부정의가 생겼을 때 소유권과 소유물을 일치시키는 게 교정이야. 이것도 재분배라고 해요. 그래서 재분배하면 약간 복지제도 같은 것만 생각하잖아. 노직이 재분배를 인정했다? 인정했습니다. 교정을 위한 재분배. 오케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소유물을 돌려주는 것도 재분배라고. 그래서 교정을 위한 재분배는 둘 다 인정하는데 노직은 뭘 부정했다? 복지를 위한 재분배. 잘 사는 사람한테 정당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돈을 뜯어가지고 못 사는 사람한테 나눠주는 걸 싫어한다고. 소유 권리는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지? 자, 그리고 10번은 과세인데 세금 걷는 거예요. 세금 걷을 때 둘 다 어떤 세금은 괜찮다고 했냐면 최소고가를 위한 세금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최소고가 누구 키워드였어? 노직이 이상 국가입니다. 이 최소고가는 뭐라고도 불렸지? 최소고가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불렀습니까? 야. 그치, 야간에 뭐나 서라? 야간에 경비나 서라. 최소고가가 야경국가였지. 이 야경국가는 뭐를 담당하는 국가였어? 보안? 치안? 그치, 치안과 국방을 담당하는 국가가 야경국가예요. 국방. 그럼 이 치안, 국방은 당연히 세금, 돈이 필요할 거 아니야. 이거를 위한 세금을 인정하는 거죠. 노직도. 그리고 계약의 감시, 그 다음에 교정을 위한 재분배 이런 것도 당연히 돈이 들 거 아니야. 그런 거를 위한 세금을 걷는 건 당연히 인정합니다. 노직도. 그래서 세금을 걷는 건 모두 부정한 거 아니야. 부유세, 이 복지를 위한 세금을 부유세라고 해요. 이 표현도 알아주세요. 부유세. 부유한 사람한테 걷는 세금입니다. 부유한 사람한테 걷는 세금은 누구만 인정하겠어? 롤스만 인정하겠죠. 부유한 사람한테 돈을 뜯어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줄 거라고. 롤스는 자유와 평등에 좋아하니까 최소주의가 최대 이익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부유세를 인정하는 거고, 노직은 부정하는 거고. 부유세 같은 거 부정하는데 뭐는 긍정할 거라고? 치안, 국방 같은 야경 국가를 위한 세금은 인정할 거라고. 맞죠? 국가 역할을 아예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아예 세금을 걷는 걸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재분배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야.
노직은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야. 왜? 소유권 하다 보니까 국가의 역할이 너무 작은 걸로 인식되기 쉽다고. 근데 국가의 역할이 있습니다. 결정해야지. 국가도. 괜찮죠? 이런 얘기다. 둘 다 이게 그 청아가지고 알아두세요. 비교해서 알아도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처입니다. 완처. 여기 하면은 이제 덕성은 시험 범위가 끝납니다. 덕성은 영상 보세요. 조금이다. 자, 마이클 완처의 분배적인데 얘는 기본적으로 공동체주의자예요. 공동체. 그래서 뭘 구별을 할 거냐면 공동체끼리 기준이 다르다는 걸 먼저 인정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소고기는 아주 맛있는 식량 공급원이죠. 돼지고기도. 근데 이슬람교에서 이제 돼지고기 먹으면 이제 부정하는 놈이잖아. 이슬람교에서는 돼지고기가 부정한 음식으로 생각하지. 힌두교에서는 더 큰일 나죠. 신성한 동물이잖아. 먹으면 이제 완전 불경을 저지른 거지. 그래서 이 공동체 간에 당연히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어. 중시하는 가치가 문화에 따른 거고 생활 풍습에 따른 건데 이런 거가 다른 걸 먼저 인정을 합니다. 여러 기준이 있을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공동체주의자고. 근데 뭐도 인정을 하냐면 이 공동체 내부에도 여러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해요. 이게 왈처가 특이한 점입니다. 자, 이전까지는 뭘로 왔냐면 특히나 그 막스 이후에는 유물론이 대세였기 때문에 유물론은 뜻이 이거예요. 오직 물질밖에 없다는 건데 중세까지는 관념론이 대세였어요. 그래서 뭐 사회의 제도라든가 생각, 사회의 제도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종교라든가 뭐 관습이라든가 이런 게 경제적인 걸 이끌고 간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먼저고 경제적인 건 이끌려 간다는 거죠. 물건이나 뭐 경제나 이런 거. 근데 막스가 이걸 반대로 그런 거 아니야? 사람을 생각을 이끌고 그 관념을 이끌고 종교를 이끄는 거는 그냥 경제적이고 물질적이고 생산 수단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막스죠. 그러고 나서 약간 이 사회 체제의 단일한 기준은 경제가 되어 왔던 거야. 롤스랑 노직도 뭐 얘기해요, 그치? 근데 보면은 롤스는 분배, 재분배 얘기하잖아. 경제적인 개념이야, 어떻게 보면. 노직도 이게 물론 우리는 경제적인 걸 본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어. 근데 개념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롤스의 재분배도 경제적인 영역에 제한만 나누는 걸 생각한 거고 노직의 재분배는 노직의 그 권리는 더하지. 소유 권리잖아요. 굉장히 경제적인 성격이 강하지. 그래서 왈처가 보기에 오늘날 사회는 굉장히 다원해야 돼가지고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닌데 사회적 지위, 명성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보는 거고 뭐 학벌 이런 거 학문적인 것도 되게 중요한 가치로 보는 거고 의료 서비스 이런 거 그 재화 말고 서비스적인 측면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가치로 보는 거고 정치 권력적인 것도 그럼 뭐 정치에서는 권력 같은 것도 중요한 가치로 보는 건데 이런 가치들을 다 다르게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경제하는 거 후려치지? 이거는 옳지 않다, 정의롭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괜찮지? 그래서 각자의 가치를 다 다른 기준으로 놓고 보랬어. 그리고 이 각자의 가치마다 다 다른 분배 기준을 적용해서 보랬어요. 이게 왈츠의 특이한 점이에요. 당연히 공동체주의가 얘랑 다른 거 아니거든. 근데 요 한 사회 내부에서는 여러 가치들을 구별을 해서 각각의 영역들이 서로를 침범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봅시다.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다원적 평등으로서의 정의가 돼요. 다원적 평등으로서. 10번이 다원적 평등입니다. 자, 키워드 외웁시다. 롤스는 뭐로서의 정의라 그래? 어떻게 키워드입니까? 롤스의 정의는 뭐뭐로서의 정의. 선생님 10번이 2개. 뭐? 10번이 2개예요. 10번이 2개라고? 왜 10번이 2개일까? 10번 11로 적으십시오. 미안하다. 10번이 그 밑에 있는 10번은 11번이 돼야 되는데 수정을 안 했네. 11번입니다. 자, 다시 롤스는 뭐뭐로서의 정의가 롤스의 키워드야? 공정으로서의 정의. 기억나니? 도리도리 하지 말고 이씨 저번 시간에 했잖아. 공정으로서의 정의입니다. 자기가 뭐 한 게 그 1원칙, 2원칙으로 합의하기 위해서 무지의 내를 쓰고 원초적 입장에 놓이는 게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공정한 방식으로 정의를 잘 합의한 거라고 스스로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한 거야. 나의 정의는 공정한 정의다. 이렇게.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키워드를 공정으로 잡았어. 공정으로서의 정의. 근데 노직은 뭐로서의 권리 정의라 그래? 노직이 뭘 중시했지?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입니다. 뭐 이거는 뭐 굳이 안 외워도 되겠죠. 소유권 계속 강조하잖아. 아유리 괜찮니? 응.
자, 왈처는 뭐라 그래요? 왈처의 키워드는 다원적 평등으로서의 정의. 다원적 평등으로서의 정의라고. 혹은 같은 말로 복합 평등으로서의 정의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만 나오면 바로 다원적이라는 키워드가 바로 왈처가 하면 되거든요. 우리 저번에 레건 할 때 삶의 주체 레건 이렇게 한 거죠. 삶의 주레건, 삶은 주레건 이렇게 했던 것처럼 여기도 다왈처 정의 이렇게 됩니다. 다원적 정의잖아. 다원적 정의니까 다원적 정의, 다왈처 정의 이렇게. 이해가니? 시우야 뭔 말인지 알겠니? 다왈처 정의로 외우라고 그냥 다원적 정의만. 다원적 정의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냥 바로 왈처로 가면 되거든요. 왈처 키워드라서. 근데 이걸 보고 이게 떠올라야 되니까 다원적 정의, 다왈처 정의 이렇게 외우라고. 괜찮죠? 그게 10-1번이야. 10-1번 다원적 평등입니다. 다원적 평등으로서의 정의고 복합 평등으로서의 정의라고도 부릅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서로 다른 공동체의 역사, 문화적 맥락에 따라서 다양한 정의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다양한 정의의 기준. 그래서 얘는 11번 공동체주의예요. 아까 이슬람교에서는 소를 안 먹고, 이슬람교에서는 돼지를 안 먹고, 북쪽에서는 소를 안 먹고, 우리는 잘 먹고 그 얘기하는 거야. 공동체주의인데, 근데 한 공동체 내에서도 다양한 삶의 영역, 경제, 복지, 정치, 공직 등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또 다양한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가 분배돼야 된다고 봤습니다. 밑에 설명 봅시다. 이게 그 제시문 그대로 끌고 온 건데 복합평등이란 한 영역 안에서 혹은 어떤 사회적 가치와 관련하여 한 시민이 지닌 어떠한 위치가 다른 영역 혹은 다른 가치와 관련된 그의 지위 때문에 침해당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어떤 영역에서의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가 다른 영역에서의 어떤 가치 때문에 얘가 가지는 이 기준이 침해당하면 안 된다고.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서비스를 만약에 번호표를 뽑아서 식당 서비스를 번호표 뽑아가지고 하잖아요. 번호표를 가지고 내가 중간쯤 번호인데 갑자기 돈이 많은 사람이 원래는 식당에 입장하는 건 번호표 순이죠. 시간 순으로 입장한단 말이야. 근데 경제적 영역이 그 자리를 배분하는 기준을 침해해서 나는 10만 원 더 낼 테니까 내가 먼저 입장하겠소라고 하면 안 된다고. 이해갑니까? 한쪽 영역이 다른 한쪽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고. 이게 다원적입니다. 왜 다원적이냐면 여러 가지 기준을 각기 다르게 해석해가는 거죠. 이게 제시문 얘기고. 자, Q 봅시다. 질문인데. 자, 모든 도덕적, 물질적 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는 기본적 가치들의 집합을 단 하나로 구상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오미가 있으니까. 오라 돼 있는데 왜 오일까? 뭔 말인지 이해갑니까 이거? 모든 도덕적, 물질적 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는 기본적 가치들의 집합을 여러 가치들을 단 하나로 구성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다원적이니까 하나로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 문화적 영역이 있고 사회적 영역이 있고 경제적 영역이 있고 정치적 영역이 있는데 그거 그냥 하나로 경제적 영역으로 퉁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구를 비판하는 거 아니? 롤스랑 로직 비판하는 거예요, 사실 그 롤스가 단일 주제의 철학자라고 그러죠. 단일 주제의 철학자가지고 원래 근데 롤스 이전까지 정의라는 테마가 철학의 중요 주제가 아니어서 주제가 다 인식론, 관념론 이런 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인식론이나 자아 이런 거 개념 얘기하다가 그리스 시대에 나왔던 정의 개념, 플라톤 정의, 아리스토텔레스 그 정의를 근대에 부활시킨 사람이 롤스야. 이게 왜 핫해지게 됐냐면 그 제분배 정책이 미국의 경제 체제랑 관련된 거잖아. 자본주의 국가인데 여기서 소련식 공산주의 체제를 일부 도입하는 거잖아. 그게 맞냐 아니냐, 체제 경쟁에서 이거를 승리하는 게 중요하냐 아니냐 이런 것까지 막 포함돼가지고 핫해진 거야. 그래서 얘가 핫해지니까 뒤에 나오는 애들은 다 얘 까면서 합니다. 로직도 롤스 비판하면서 얘가 유명해졌고요. 왈처도 롤스 비판하면서 유명해졌어요. 마치 그 동양 철학하면서 묵자든 법가든 묵가든 그다음에 도가든 다 누구랑만 싸우자고? 다 유교랑만 싸우죠. 얘네들끼리 안 싸워. 얘가 제일 유명하니까. 그래서 여기도 욕하는 거고 여기도 욕하는 거야. 그래서 다원적이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봐야 된다. 자, 그리고 사회적 가치의 분배에서
분배 기준이야. 자, 돈이나 상품 같은 거는 어떤 기준에 따라 분배를 해야 되냐면 자유 교환이 능한 사람이 많이 돈이나 상품을 가져가야 된다고 봤어. 경제적 영역이죠. 원래 그 경제라는 게 상업이라는 그거잖아요. 대항해 시대 때 왜 상업이 이게 유통이익을 얻었어 이 사람들이. 여기 신항로 개척하니까 이 신대륙에는 이쪽에는 없는 막 귀한 물건들이 막 쌓여 있는 거잖아. 이거 싸게 사가지고 우리 지역은 이게 없으니까 비싸게 파는 거지. 이게 자유교환에 따른 이득 추구입니다.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 상업을 잘하는 거고 상업 잘 돈을 잘 버는 거. 돈을 버는 거는 이 원리에 능통한 사람이 돈을 잘 벌도록 분배 기준을 세우는 게 맞다고 본 거지. 근데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는 봅시다. 의료 서비스. 자, 의료 서비스는 내가 막 엄청 그 국민건강보험이냐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보험료가 되게 싼 편입니다. 의료비가 되게 싼 편이야 다른 나라보다. 그래서 어떤 비판을 받냐면 의료 쇼핑이라는 비판을 받아요. 의료 쇼핑. 조금만 아파도 가가지고 그냥 쇼핑하듯이 병원 가고 막 진료 보고 막 괜히 막 그렇게 심각하지도 않은데 의사도 이거 해야 돈 벌거든. 그러니까 많이 박리담의 양식이야. 의사도 그냥 CT 촬영 안 해도 될 것 같으니 괜찮아 보이는데 그냥 혹시나 의심병원에 가면 찍어보시죠. 그러면 싸니까 우리도 부담 없이 하고 그 의사도 이거 찍으면 돈 벌고 하니까 누가 부담되냐면 국가가 부담돼요. 우리 건강보험료에서 빠져나가는 돈이라서. 근데 많이 그 의료보험 같은 거 누가 많이 받아야 되는 거야 사실. 이렇게 막 좀 건강 많이 안 좋은 거 조금 아픈데도 그냥 쇼핑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보험료는 다 누구한테 투입돼야 되냐면 많이 아픈 사람한테 보험료가 많이 투입돼야 돼. 이해가죠? 실제로 병원 진료는 이렇게 그냥 쇼핑하듯이 가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심각한 사람들이 건강보험료도 받고 병원 진료도 많이 하고 그런 식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고. 이게 필요했다는 거. 나한테 휠체어가 필요 없다 그랬어. 휠체어는 저기 장애인들한테 많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그래서 의료 영역은 필요했다는 거예요. 나눠줘야 돼. 근데 그 이재명이 저번에 칼빵 맞았을 때 비판받은 게 그거잖아. 역시 영상 올린 건데. 그래서 이재명이 그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건 아닌데 헬기 긴급 의송해가지고 그 서울대학교 응급실로 바로 갔죠. 원래 그 예약하고 좀 기다려야 되고 막 급한 사람들이 있는데 얘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것도 아닌데 바로 응급실로 들어갔잖아. 약간 정치적인 영역이 필요했다는 분배를 무시하고 의료 영역을 침범한 거잖아. 이러면 안 된다고. 이해가니? 그런 걸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복지 요거 얘기는 좀 자주 나와요. 의료 영역에서는 필요했다는 분배. 12번이 필요입니다. 필요. 자, 그리고 정치 권력은 뭐라고 하냐면 토론이나 민주주의에 능한 사람이 정치 권력을 많이 가져가는 게 맞다. 그래서 남을 설득시킬 수 있고 남한테 지지를 얻을 수 있고 투표를 얻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정치 권력을 많이 가져가는 게 맞다고 봤습니다. 자, 이런 표현이 왈처의 특징적인 키워드 선지로만 나오는데 분배적 정의와 관련된 모든 가치들은 사회적 가치들이다. 이거 어떻게 보면 다른 모든 철학들도 다 해당되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뭐 경제적인 롤스든 왈처든 재분배든 뭐 소유 권리든 다 사회적 가치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근데 왈처는 이 기준들이 다 다양하고 이게 전부 다 사회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교환을 다른 기준에 따라 교환을 한다고 봤기 때문에 이 표현을 썼어. 그래서 다른 애들이 틀린 건 아닌데 이 표현은 왈처 키워드로 나와요. 이 모든 가치들은 전부 다 사회적 가치들을 가지고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배적 정의와 관련된 모든 가치들은 사회적 가치들이다 오고요. 자, 그리고 13번은 지배 이렇게 쓰요. 같은 말입니다. 지배라거나 이 지배랑 같은 말이 전제라는 표현입니다. 지배 혹은 전제의 축소가 지배나 전제를 줄이는 게 뭐보다 중요하다고 했냐면 독점을 차단 혹은 억제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봤어요. 이 지배나 전제가 어떤 걸 뜻하는 용어냐면 밑에 봅시다. 지배는 한 영역의 재화나 가치가 한 영역의 재화 가치 소유가 타 영역의 재화 가치 소유로 이어지는 거.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뭐 기업 입학제 얘기를 했었나?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될 수가 없죠. 수능 성적에 따라 분배하잖아. 우리나라 학벌은. 근데 미국에서는 일부 있습니다. 기업 입학제라고. 부모들은 자기 학교에 장학금을 내거든요. 내는 학교들이 많아. 부모 세대의 이 장학금을 무시할 수가 없어가지고 부모가 그 우리 대학 출신이면 이 대학에 입학할 때 조금 약간 일부 가산점을 줍니다. 이런 제도를 운영해요. 일부 학교에서. 비판 많이 받는데 똑같이 이 장학금을 이제 부모들이 주는 이 기부금을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그 부모 세대의 경제력이 자녀의 학업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 다른 영역의 가치를 침범하는 거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지배라는 표현을 쓰냐면 원래 서로 기준이 다르지. 그래서 원래는 서로 독립돼 있어야 돼. 근데 한 영역이 너무 커져가지고 경제적인 부분이 학업적인 부분을 침범한 거잖아. 그래서 얘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이해가지? 아까 입장료, 번호표 순서대로 시간 순으로 가는 건데 경제적 영역이 여기를 지배한 거죠. 그래서 지배 혹은 전제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다고. 뭐보다 이게 더 나쁘냐면 이쪽 영역에서 사람이 되게 말을 잘해. 그래서 정치 권력을 모두 독점하는 것보다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의료 서비스를 먼저 갖는 게 더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배의 축소가 독점보다 중요하다는 거지. 누구랑 안 되겠냐? 독점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지. 부가 한쪽에 쏠리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죠. 롤스 비판하는 거예요. 롤스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라는 게 뭐야? 부의 편중을 방지하는 거잖아. 근데 얘는 부의 편중 괜찮다 그랬지. 뭐가 된다면 차라리 다른 영역이 한 영역을 침범하는 것보다는 독점을 하는 게 낫다. 롤스랑 또 싸우는 거죠. 롤스 비판하면서 그네가 보면 재밌습니다. 편지를 읽어보면 아 이게 누구 까는 거구나, 누구 싫어하는 거구나 하면서. 자 마지막. 그래서 밑에 보니까 자유교환에 뛰어난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은 괜찮다 그랬죠. 자유교환에 능하면은 거기 따라 돈 많이 벌면 돼. 왜? 여기 기준은 경제적인 영역의 분배 기준은 자유교환이니까. 근데 자유교환에 뛰어난 사람이 더 많은 정치 권력을 가지는 건 안 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14번은 재분배에 대한 입장이 있었는데, 자 롤스랑 노직이랑 다 재분배 긍정했니? 둘 다 긍정했어. 둘 다 노직은 뭐 긍정했어? 교정을 위한 재분배 인정했죠. 롤스는 그냥 그 부유세 같은 거, 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분배까지 인정하고, 그리고 노직은 왈처는 뭐 이런 표현을 쓰진 않았는데 재분배를 긍정한다는 표현을 안 썼는데 일부 재분배를 긍정하는 뉘앙스가 보여요. 이 재분배가 필요했다는 분배잖아요. 근데 아까 의료 서비스는 뭐라 그랬어? 필요했다는 분배를 하라고 했지 기준으로. 그래서 이런 거는 재분배를 인정하는 거지. 근데 일부죠, 일부. 왜냐면 각각의 기준이 다 다르니까. 어떤 건 업적했다는 분배하라고 하고, 어떤 건 능력했다는 분배하라고 하고. 그래서 특정 영역에서의 복지 같은 영역에서 재분배를 인정했습니다. 밑에 보면 복지 안전의 영역에서는 분배는 필요에 따른 분배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까지가 덕성여고는 시험 범위고, 핸드폰 가져와서 역강 가세요. 아니 어차피 우리 끝까지 여기 있을 거잖아. 끝까지 덕성여고 3교실로 가서 내가 생명 단톡방에 링크랑 시간 올려놨거든. 62페이지인데. 62페이지가 사용자 찬성이에요. 자, 정의가 어떤 정의랑 어떤 정의로 하냐면 교정적 정의랑 분배적 정의랑 분배적 정의인데, 교정적 정의는 뭐 나왔어? 아니 분배적 정의. 분배적 정의는 뭐 나왔어? 분배적 정의. 분배적 정의. 여기서 자유주의적 정의만 자유주의 해가지고 롤스랑 노직 나온 거고, 그쵸? 그리고 공동체주의 해가지고 말처 배웠습니다. 괜찮죠? 말처. 그리고 교정적 정의가 사형제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거예요. 교정이라는 게 고친다는 얘기잖아요. 그 정의의 여신이 어떻게 하고 서 있다고? 저울이랑 칼 들고 있다고 그랬지. 저울이 있고 칼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사형제를 찬성하는 애들이 누가 나올 거냐면 루소랑 칸트가 오죠. 사형제 찬성이 루소랑 칸트가 나올 거고, 그리고 국립기업 하는 애가 벤담이에요. 벤담은 상황에 따라 사형제를 찬성할 수도 있고 부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부정하고 어떤 때는 찬성하기 힘들죠. 벤담 키워드가 뭡니까? 국리주의 키워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지. 그래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늘어나는 경우는 사람들이 찬성할 거고,
사용을 시켰는데 사용자의 고통이 너무 커. 사회에 별로 효용성이 있진 않아. 그럴 때는 사용자를 반대하겠죠. 괜찮아요? 그리고 반대하는 애가 누구를 거냐면 반대하는 애가 카리아라는 인물이 나오고 이렇게 4명 하면은 부정성이 안 된다. 이거 쭉 본 것처럼 이거 쭉 보는데 여기 내용이 원래 좀 빡세요. 내용이 많지. 뭐 롤스 뭐 노직 이런 거 막 페이지 두세 페이지씩 되고 막 엄청 내용 많았잖아. 요까지만 하면은 이거 원래 생률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가 요 파트야. 이거까지 딱 하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가 분량이 좀 크다. 5분의 3 정도 받고 5분의 2만 하면은 이쪽 파트 넘어갈 수 있어요. 여기 원래 제일 어려운 파트야 생률에서. 파이팅. 자, 칸트의 교정수 저입니다. 1번. 자, 칸트는 뭐 했니 우리가? 칸트는 무슨 론이라는 얘기를 했어? 음모론, 그렇지 음모론. 공리주의는 결과론을 얘기했고 칸트는 음모론에서 얘네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래서 뭐에 따라 행위라는 했어? 어떤 명령에 따르라? 적업 명령에 따르라 했지. 이 적업 명령 원칙이 2가지 있었죠. 무슨 정식과 무슨 정식이 있었다? 오우씨 위험합니다. 설명 열심히 들었는데 보편주의 정식, 보편주의 정식하고 인격주의 정식 2개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는 게 인격주의 정식이고, 그리고 내 의지의 준칙이 항상 보편적 입법의 원리에 해당하도록 행하라. 이게 보편주의 정식이었잖아. 그 2개를 따르는 거죠. 그 내용들이 똑같이 나올 거예요. 앞에 이제 컨셉 열심히 했으니까. 자, 1번은 동등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동등성의 원리. 동등성의 원리. 자, 앞에 설명 보면은 동등성의 원리 하면 동해 무복적 응보주의라 되어 있죠. 동해 무복이라는 동일한 해를 끼치면은 그만큼 똑같이 보복을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남이 누군가를 죽였잖아, 살인을 했잖아. 그럼 걔는 사형을 처하는 게 옳은 거예요. 도덕적인 거죠. 동해 무복적이니까. 그래서 응보라는 건 인과응보할 때 그 응보야. 합당한 보상이 거기에 맞는 응당한 보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동등성의 원리가 그거죠. 형벌의 경중은 범죄 행위의 경중에 동일하게 가야 된다. 그래서 동등성의 원리죠. 가장 유명한 거 뭐 있어? 함부라비 옵전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가장 동등성을 잘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네가 눈을 뽑았으면 나도 눈을 뽑고, 이를 뽑았으면 나도 감정이를 하겠다. 오벤 대해서. 예스. 자, 그래서 무법법 눈에는 뒤에는 이에는 뭐 함부라기 복종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칸트가 보기에 살인자에 대한 사형 이해 형벌은 동등성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거죠. 아까 동해 무복적 응보주의라며 똑같이 돌려주는 게 정의로운 거라며. 근데 살인자는 사람을 죽였는데 사람을 죽이면 걔도 목숨을 빼앗는 게 동등한 거지. 그거 말고는 전부 다 부정이 안 나는 거예요. 왜? 동등성의 원리가 어긋나니까. 동일 무복, 동일 손에 동일 무복인데 목숨을 취했으면 걔도 목숨을 취해야지. 그래서 얘는 살인죄를 찬성하겠죠. 사형제에 시키지 않는 입장이고, 그리고 형벌은 정원명령입니다. 정원명령이 어떤 게 정원명령이어서 반대말이 뭐야? 정원명령과 가원명, 그렇지 가원명령. 가원명령 뭡니까? 어떤 게 가원명령이야? 요것만 기억나죠? 말을 할 수 있다. 아니, 정원명령은 정지 말. 여기는 조건문입니다. 조건문. 근데 정원명령은 무조건문이에요. 무조건명령이에요. 정. 그래서 가업명령 같은 거는 이 거짓 가짜거든요. 발을 정자고 뭐뭐 한다면 뭐뭐 하나요. 명령인데 명령이 뭐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 명령이야. 그래서 얘는 법칙이 아닙니다. 우리 칸트는 도덕 법칙을 얘기했지. 법칙은 무조건적이에요. 항상 일어나야 돼. 근데 가업명령은 조건문이기 때문에 뭐뭐 하면 뭐뭐 하라 이렇게 된다고. 그건 법칙이 아니지. 뭐뭐 할 때만 뭐뭐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정원명령은 무조건문이기 때문에 항상 해야 돼. 그래서 도덕 법칙인 거지. 근데 동해무복적 응보주의는 같은 걸 돌려주는 비례성의 원칙은 뭐라고? 정원명령이야.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야. 뭐의 공리를 증진하기 위해, 혹은 뭐 인간의 뭐를 실현하기 위해 그런 거 다 없어. 다 조건이잖아.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데 들어가면 안 돼. 무조건문이니까. 이해가죠? 그래서 정원명령으로서 형벌이 있기 때문에 2번은 형벌의 법칙은 무조건 명령입니다. 무조건 명령. 아니면 2번이 정원명령인데 형벌의 법칙은 정원명령이라서 2번 정원명령이라서 얘는 무조건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형벌은 필요하게 아니다. 형벌은 필요하게 아닙니다. 형벌은 당연히 해야 될 도덕적인 행위야.
누가 필요악으로 볼 거냐면 공리주의에서 필요악으로 볼 거예요. 왜 필요악이지? 공리주의는 뭐가 선이야? 최대 단수의 최대 인구를 늘려주는 게 선이야. 근데 형벌은 뭐야? 보통을 늘리는 거잖아. 그렇지? 보통을 늘리는 건 악이죠. 근데 왜 필요악이야? 얘가 선을 더 늘릴 수 있다면. 이해갑니까? 선을 늘리기 위해 필요하다면 얘는 악한 거지. 고통을 늘리니까. 원래 고통을 늘리는 건 나쁜 거란 말이야. 근데 이 고통을 늘리는 얘가 더 큰 쾌락을 늘릴 수 있다면 얘는 필요악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공리주의 교도예요. 필요악이라는 단어는. 근데 칸트는 뭐라고 했더라고? 그냥 선한 행위야. 필요악이 아니라. 악이 아니라는 거죠. 악 자체가 아닙니다. 형벌을 위해서 도덕적 선행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세게 나가지. 도덕적인 거예요, 형벌이. 자, 하지만 공리주의에 사용되는 필요악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밑에. 형벌은 오직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시행되어야 돼요. 다른 이유, 뭐 범죄 예방이라든가, 교화라든가, 공리라든가 그런 어떤 다른 선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면 안 된다. 형벌이. 왜냐하면 얘는 무조건 명령이에요. 형벌 자체가 목적이거든요. 수단이 되면 안 된다. 근데 밑에 보면 또 이것도 차이점이죠. 공리주의는 공리 증진 수단으로 형벌을 사용하는 것. 그래서 필요악인 거죠. 반대되게 맨날 싸우고 있죠. 공리주의랑 칸트는 맨날 서로 까는 관계입니다. 비교되는 관계고. 자, 그리고 얘가 조금 더 이상한 약간 그 칸트는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칸트를 보는 느낌은 도덕적 사이코패스에 가깝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런 느낌이 어떻게 들었는데 도덕적 사이코패스. 얘가 딱 나름의 정원 명령 도덕 법칙을 딱 세워놨잖아. 그러면은 이거를 따르는 것만이 약간 우리가 일반적인 인식과 조금 다르더라도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만이 도덕적인 거예요. 형벌이 도덕적인 거라면 선한 행위라며. 그래서 목숨을 끊어주는 게 도덕적이고 자비롭고 선한 행위입니다. 이 형벌은 그러니까 아무리 그 범죄자를 형벌을 내리는 거라도 약간 고통을 내리는 거잖아. 이 사람한테는 악이 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무조건적이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도덕적인 개념이야. 얘는 정언명령을 그렇게 정하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념을 하나 더 돼요. 3번은 형벌을 선고받아 시민적 인격성입니다. 시민적 인격성을 상실하더라도 3번. 4번 생득적 인격성은 상실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 칸트 부분에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기는 시민적 인격성은 상실하더라도 생득적 인격성은 상실하지 않는다. 뭔 얘기냐면 시민으로서 존중받는 인격성 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이거 만약에 그 사형 당하잖아. 사형 선고가 내려지면 뭐부터 말소되냐면 죽는 말소돼요. 사형 당하면. 그러니까 사형을 우리나라에 실시하지 않지. 근데 사형 되고 나면은 그 살아는 있지만 살아있는 사람 취급을 안 해준단 말이야. 그런 게 시민적 인격성이 상실되는 상태입니다. 법정의 선고로 시민적 인격성이 상실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사형 선고만 받아도. 그렇지. 왜냐면 나갈 수도 없잖아. 무기징역 뭐 이런 거라도 뭐 우리 뭐 죄를 큰 국제범죄를 지어 뭐 국가에서 퇴출 나갈 수 있잖아.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우리 시에서 추방될 수 있잖아.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으로서의 권리는 이거 단순히 그 뭐 주민등록증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그 시민으로 존중받는 인격을 얘기하는 거야. 이 사회에서 다 모두 왕따를 당해 내가. 그럼 시민적 인격성이 상실되는 거예요. 근데 법적 선고를 통해서 시민적 인격성은 상실될 수 있는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아직 죽지 않는 이상 생득적 인격성은 상실되지 않아. 사람으로서 타고나는 사람으로서 타고난 인격, 타고는 인격이 아닌데 못하네요. 타고난 인격으로 언제나 목적 그 자체로 대우할 대상이 생득적 인격성입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가 되면 투표권, 참여권이 없거든요. 주민등록증 말소되는 그거야. 투표권, 참여권이 박탈되는데 그렇더라도 살아있는 이상 인간으로서 대우받아야 돼요. 그래서 밑에 보면 살인을 저지르고 사형을 선고하는 범죄자는 아무런 인격성도 가지지 않는다. X고요. 왜? 시민적 인격성이 있어. 생득적 인격성이 있어. 시민적 인격성 없지만. 그래서 모든 인격성이 다 말소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시민적 인격성을 보유하는 것도 틀렸어요. 왜? 시민적 인격성은 법정의 선고로 상실될 수 있으니까. 괜찮죠? 그리고 그 밑에 자율적 행위에 의무를 책임을 지우는 것이 인간의 존엄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뭔 얘기냐면 나 강아지를 안 키우는데 그 집 강아지 뽑기가 만약에 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강아지가 내 침대에 똥을 쌌어. 그러면 동해보복적 응보주의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돼? 개집에도 내가 똥을 싸야 돼. 그게 사람이라면 동등하게 대해줘야 되잖아. 근데 걔가 내 집 침대에 똥을 쌌다고 내가 걔 집에 똥을 싸지지 않잖아. 왜? 얘는 사람이 아니니까.
동일하게 동등해줄 가치가 없어요. 걔는. 사람이 싸면 가능. 그렇지. 사람이 싸면 동일하게 똥을 싸줘야 그게 도덕적으로 정당한 겁니다. 올바른 겁니다. 이해가니? 근데 왜 도덕적 사이코패스라고 하냐면 내가 사형을 내리는 거는 이 사람이 그냥 단순히 범죄를 저지른 거에 대한 처형의 의미가 아닙니다. 얘를 사람으로 존중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대우해 주는 거예요. 살인자를 위해서. 왜? 살인자가 살인을 저질렀는데 얘를 똑같이 대우를 안 해주잖아. 동일하게 보복을 하는 걸 무시하잖아. 그럼 나는 얘를 동물로 대하는 거야. 근데 인간은 언제나 목적으로 대해야 되죠. 그래서 똑같이 돌려주는 게 걔를 존중해 주는 일이에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도덕적 사이코패스죠. 그래서 동물을 사람과 달리 처벌하는 것은 사람을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인자는 사형에 처해야 돼요. 이런 내용이고. 자, 그리고 형벌은 어떤 표현을 쓰냐면 공적 이성에 기초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5번이 공적 이성이야. 이런 표현들 다 알아도 돼요. 공적 이성에 기초. 약간 공공의 정의감 같은 거 얘기하는 건데 이 공적 이성 공공의 정의감이기 때문에 도덕 명령이고 법칙이기 때문에 공적 이성은 개개인 범죄자의 동의를 필요치 않아요. 그래서 범죄자의 동의가 필요 없고 뭐랑 비교가 될 거냐면 사회계약론에서는 만장일치로 사회계약을 동의합니다. 그래서 루소는 뭐라고 할 거냐면 야 네가 동의한 거 아니야? 생명권 양도해가지고 국가를 만들기로 네가 합의했잖아. 네가 먼저 합의 결과를 어겼어. 그래서 얘는 사형돼도 돼, 박탈돼도 돼. 그렇게 볼 거예요. 근데 칸트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사회계약론에 비교해서 봐야 돼요. 칸트는 범죄자의 동의가 필요치 않습니다. 애초에. 그래서 사회결론에서는 만장일치로 사회계획 동의하므로 범죄자의 동의도 필요로 한다. 그런 내용이고. 6번 살인자는 죄책감인데 죄책감 등 극심한 인격적 고통을 받는다. 살인자는 죄책감 등 극심한 인격적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범죄자를 위해서 사형을 정해주는 거예요. 얘는 나는 살인자야. 살인을 저질렀어. 씻을 수 없는 죄를 졌어. 너무 고통스러워하겠다는 말이야. 얘의 인격을 위해서 사형해줘야 돼. 그게 사형을 통해서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존엄성을 존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유용성 원리에 따라 사형이 옳고 그르고 이런 게 사형이 유용하고 아니고 이런 거 논의하는 애들은 다 도덕적 개념이 없는 거야. 도덕 이건 당연히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인격을 순환시하는 거고 이게 사회적 효과가 있다 없다 이런 걸 따지는 거는 유용성을 따지는 거는 범죄자를 물건으로 대하는 거예요. 물권의 대상으로 본다고 보는 거예요. 수단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범죄자도 사람이고 사람은 목적이니까 정언명령에 따라서 해야 되고 동등하게 대우해주고 줘야 되고 얘가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사용해줘야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약간 그 스릴러의 왕 같은 데서 이런 거 막 이런 느낌인 거죠. 왜 도덕적 사이코패스라고 했냐면 영화를 찍다 생각해보자. 막 범죄자가 그 사형의 선고를 받는데 사형 우리나라에 집행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형 선고 받고 무기징역으로 살면서 막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칸트 순배자가 찾아오는 거죠. 칸트 순배자가 와가지고 형제요 당신을 구해주러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이제 사형제 선고받아가지고 평생 감옥에서 나갈 수 없을 줄 알았는데 구원에 저를 바깥으로 꺼내주나요? 아니요, 당신을 죽이러 왔습니다. 구원해 준다면서요. 네, 당신은 인간으로 동등하게 대우해야 될 가치가 있는 목적으로 대우해야 될 존재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동물과 다르게 살인에 대한 동등한 처벌을 받아야 되고 당신은 살인을 저지르면서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당신을 죽음으로 인도하여 당신의 고통을 덜어줌으로써 구원해 주겠습니다 하면서 딱 물고 치는 거죠.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어. 괜찮죠? 좋습니다. 그게 칸트고 칸트가 제일 어려워요. 나머지는 이렇게 막 그렇게까지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어떤 애들이 어떤 주장인지만 좀 키워드만 잡았는데 밑에는 루소의 근원도 정입니다. 여기도 사회에 찬성할 거고 루소는 저 나중에 홉스, 로크, 루소 사회계약론이 나오거든. 다음 시간에 볼 건데 다음 시간에 요거 공부하고 시험 칠 거야. 자, 루소는 사회계약론자라서 이 사회계약에 따르면은 사람의 생명은 뭐냐면 생명권까지 다 낭독한다. 사회계약을 맺은 이유는 뭐냐면 생명권을 지키기 위함이야. 그래서 5번은 일단 사회계약론인데요. 5번 사회계약론. 이 사회계약론을 먼저 어기면은 사회의 구성원이 안 됩니다. 추방됩니다. 그래서 얘는 지켜줄 필요가 없어요. 생명권 보장을 위해서 사회권을 국가를 만들었잖아.
근데 얘가 먼저 국가의 규칙을 어기면 우리가 합의한 규칙을 어기면 얘는 사회 구성원이 아닌 거지. 생명권 보장할 필요가 없는 거지. 사용시킬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거야. 자, 법은 공공을 지향하는 시민 전체의 의지인 이 공공을 지향하는 시민 전체의 의지가 뭐냐면 일반 의지라고 해요. 일반 의지. 6번이 일반 의지입니다. 5번 6번이 빨리 막 1시간 전에 만들어. 급하게 만들어가지고 5번, 6번, 7번, 8번 고치세요. 5번, 6번 다음에 7번, 8번, 9번을 고치세요. 5번은 6번을 5번은 7번을 고치고 6번은 8번을 고치고 7번은 9번을 고칩시다. 아, 저 놓고 못하마. 내가 만들었네. 그래서 7번은 되구나. 8번은 일반 의지라고 써주십시오. 일반 의지를 따라야 된다. 일반 의지는 공익을 지향하는 항상 선한 국가를 운영하는 의지고, 근데 뭐랑 다르냐면 전체 의지랑 다릅니다. 전체 의지는 개별 의지의 총합하지 못하네요. 일반 의지의 총합이 아니라 개별 의지의 총합은 없습니다. 개별 의지의 총합이고 일반 지우고 개별 의지의 총합. 특수의지라고 하죠. 특수의지의 총합. 특수의지의 총합. 의지의 총합이랑 다르습니다. 이 특수의지의 총합은 전체 의지라고 하는데, 개인 의사들을 다 합한 거랑 공적인 의지랑, 그러니까 사익의 총합과 공익은 다르다고 본 거예요. 얘는. 나중에 베카리아는 같다고 볼 겁니다. 비교해서 안 돼야 돼요. 자, 사회계약의 기본 목적은 계약자의 생명 보존입니다. 우리가 사회계약을 맺어서 국가를 만든 이유는 우리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람을 죽인 거에 이거의 사형을 당하는 것에 또 동의를 했을 겁니다. 만장일치로. 우리가 이제 원시 상태가 아니라서 볼 수는 없지만. 근데 타인의 희생으로 생명을 보존하는 사람은 반대로 타인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할 수도 있어야 돼요. 거기에 동의했을 거니까. 그래서 남을 제거했으면 나도 제거되는 게 당연하죠. 사형에 대한 변화인데, 사형에 대한 중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스스로 사회의 구성원을 포기합니다. 왜? 원래 계약 조건이 뭐였어? 생명 보존이었거든요. 남의 생명과 나의 생명을 다 보존하려면 국가를 만들어야 됐던 건데, 남의 해줬으면 계약을 먼저 어긴 거잖아. 그래서 네가 먼저 선박 쳤으니까 나도 선박 쳐도 된다고. 그래서 중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스스로 사회 구성원을 포기하고, 그러면 사회계약을 위반한 9번은 사회의 적, 공공의 적입니다. 사회의 적이 되는 거예요. 사회계약을 위반한 사회의 적은 사회의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 인격으로 배우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형이나 추방이 가능합니다. 근데 자, 칸트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을 죽여서 인격성이 있었어 없었어? 생득적 인격성은 있었어요. 근데 루소 같은 경우는 사람을 죽이면 인격성이 다 말소됩니다. 왜? 사회에서 효과가 있어. 이것도 비교돼서 여기 내용이 많았다. 여기 헷갈리는 게 이게 비슷한 게 많지. 내용 많이 틀립니다. 자, 그래서 사형을 통해서 국가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 예방을 할 수 있다. 이거는 누구랑 좀 비슷하냐면 공리주의나 벤담, 베카리아도 공리주의인데, 공리주의에서도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했어. 누구는 안 된다 그랬어? 칸트는 안 된다 그랬어요. 목적으로 대우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야. 다른 목적을 위해 하는 거는 범죄자를 수단으로 대우하는 거죠. 사람이 있는 범죄자.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계약자의 생명은 국가로부터 조건적으로 보장된다. 맞을까? 그러니까 루소는 계약자의 생명이 국가로부터 조건적으로 보장된다 보았다. 그렇지. 언제만 허용해 주냐면 계약 위반이 없을 때만 생명권을 보장해 줘요. 계약을 위반했으면 그때는 생명권을 보장할 필요가 없는 거야. 너가 자기가 그렇게 되는 거지. 괜찮죠? 생리적인 게 뭐였죠? 태어나면서도 가지고 있는 거야. 인간들만 가지고 있는 거야. 인권. 뭐 인권 같은 개념이야. 칸트가 말했던 시민 생득적 인격성이라는 거는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했다는 정원 법칙에 해당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면 무조건적으로 인간으로 대우해줘야지. 그러니까 살인하면 사형을 처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인간을 대우하기 위해서. 시민적 인격성이 말소되더라도 얘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인간은. 넘어가. 마지막 얼마 안 돼. 자, 벤담의 교정적 점입니다. 자, 벤담은
중도적 있다 그래가지. 그래서 사진을 할 수도, 그러니까 그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기 때문에 공리가 더 증진되면 하는 거고 공리가 저하되면 안 하는 겁니다. 자, 공리주의는 모든 형벌을 일단 악으로 봐요. 고통을 유발하면 전부 다 악입니다. 쾌락이 유일한 선이고 고통이 유일한 악이야. 근데 사회적 이익을 증진한다면 뭘로써 아까 정당화된다고 했죠? 악인 악인데 필요와 악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그랬지. 더 공리를 증진하는 게 더 크니까 1번은 필요악입니다. 자, 그리고 형벌 목적에 따라 형벌을 두 개로 나누는데 형벌은 일단 예방을 목적으로 한 거예요. 왜 형벌을 주냐면 자, 범죄를 막기 위함입니다.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 예방이 있고 일반적 예방, 특수적 예방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 예방은 누구 대상이냐면 일반 모든 사람들 대상이에요. 일반적이니까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 대상으로 예방하는 거, 범죄 예방일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 예방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저렇게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받겠구나. 나는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네라고 하는 게 일반적 예방이에요. 이해가죠? 특수적 예방은 뭐냐면 범죄자 개인에 대한 거야. 특수한 거는 개별적인 거잖아. 그래서 범죄자 개인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목적으로 하는 게 특수적 예방입니다. 이게 도발이에요. 내가 범죄를 한번 저질렀더니 감옥에 들어가서 한 몇 년을 썩었네. 내 시간이 너무 아깝고 훔쳐서 얻는 거는 몇십만 원 정도인데 내가 감옥에서 뭐 몇 년 썩는 거 너무 고통스럽다. 앞으로는 범죄를 안 저질러야지. 이게 특수적 예방입니다. 이해가니? 자, 그럼 일반적 예방에서는 사형제 찬성 안 해서 부정 안 했어. 일반적 예방에서는 대중들한테 보여주는 거잖아. 이펙트 강하게 좋겠지. 일반적 예방에서는 범죄 예방을 위해서 사형제 찬성 반대. 대중들한테 보여줘서 이펙트가 있으면 일반 사람들이 범죄를 안 저지르겠지. 그래서 사형제 오케이입니다. 우리 사형제 너무 끔찍해. 나도 범죄 저질렀다가 사형 당하는 거 아니야? 범죄 안 저질러야지. 일반적 예방 효과 있는 거라고. 근데 특수적 예방에서는 여기서 사형제 오케이 하겠니? 아니요. 되지 않지. 왜 교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세상이 없어지는 거잖아. 다시 범죄를 막는 게 목적인 건데 사람 목숨을 끊는 거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특수적 예방과 일반적 예방 둘 다 벤담이 강조했는데 그래서 얘가 중도적 입장인 거야. 일반적 예방을 생각하면 어때? 사형제 오케이잖아. 다른 모든 사람들을 보면. 근데 그 특수적 예방을 보면 얘는 교화를 시켜야지. 교화를 시켜야 되는데 죽여버리면 교화가 안 돼. 그래서 공리의 양을 따져가지고 이게 더 크면 사형제 오케이, 이게 더 크면 사형제 노. 그게 중도적 입장이야. 괜찮죠? 그래서 어떤 사이가 돼야 되냐면 형벌을 항상 요 가운데가 돼야 돼. 범죄자가 고통을 받는 게 처벌로 인한 이익, 이게 범죄 예방 효과입니다. 4번 범죄 예방 효과가 2번, 3번은 요 똑같은 겁니다. 2번은 일반적 예방, 특수적 예방인데 둘 다 같은 내용이에요. 뭐지? 특수한 예방이 특수죠. 특수한 예방이 사형제 찬성이고 그러네. 범죄자 개인의 교화를 강조하는 건 사형제 반대입니다. 그렇잖아. 특수한 예방이 사형제 반대가 돼야 돼. 그거 아니야. 특수한 예방이 사형제 반대가 돼야 되고 일반적 예방이 사형제 찬성이 돼야 되겠죠. 사회 전체의 범죄를 예방할 거면 사형제 오케이잖아. 다 미안하다. 3시간 잡고 이런 거지. 정신이 없네. 자, 형벌의 강도는 처벌로 인한 이익. 4번은 범죄 예방 효과인데 범죄 예방 효과가 뭐보다 커야 되냐면 범죄자의 고통보다 커야 돼. 범죄자의 고통만큼 최대한 체력복이 감소한 거잖아. 근데 이것보다는 사회 전체적인 범죄 예방 효과로 인한 쾌락의 증진이 더 커야지. 그래서 요 사이에 들어가야 돼. 근데 이 범죄자의 고통은 뭐보다 커야 되냐면 범죄자의 이익보다 커야 돼. 뭔 얘기냐면 범죄자가 혹시 내가 100만 원 훔치고 3일 깜빵에 들어와서 100만 원 훔치겠죠. 그렇지.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기대되는 고통이 내가 지금 당장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는 현저히 커야 돼. 그래서 형벌의 강도는 범죄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범죄 이익보다는 커야 되고 그리고 사회 전체적인 이익보다는 작아야 돼. 범죄의 고통. 그 사이에서 형벌의 강도가 정해져야 됩니다.
이해 가죠 이거? 막 이렇게 이래저래 꼬아서 나오면 되게 내정지고 있는 게 선지야. 자, 형벌은 요 표현 알죠? 요 표현 뭡니까? 이렇게 표현이 뭐니? 수학 요거 비례한다는 표현인데 비례라고 써보세요. 모르겠어요. 자, 형벌은 사회의 행복을 저해하는 경향에 비례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에 크나큰 충격을 주면 줄수록 사회의 쾌락을 감소시키면 감소시킬수록 처벌도 강하게 내려줘야 돼요. 그게 정의로움입니다. 하지만 처벌이 규칙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으면은 안 된다. 처벌을 하는데 불필요한 고통은 너무 막 그 3일 동안 물건 3개 훔쳤는데 뭐 10년 동안 깜빡이 거두면 안 되겠지. 고통이 불필요하게 너무 크잖아. 그런 불필요한 고통은 줄여줘야 된다. 형벌의 강도를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정해야 된다는 거죠. 요까지가 정답이고 마지막으로 베카리아는 주기에 뭐라 했어요? 공리주의랑 사회계약론 같이 나왔죠. 듀얼 소드마스 그러니까 그 마가무사입니다. 마가무사 듀얼을 부어줘. 공리주의적 입장도 가지고 사회계약론적 입장도 가져요. 베카리아가 벤담보다 더 일찍 나온 인물이야. 사회계약론보다 나중에 나왔고 공리주의보다 이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회계약론 이전에 있는 사회계약론 주장을 그냥 한 거고, 얘는 공리주의에서는 선구자적 입장이에요. 그래서 벤담이 공리주의라는 이론을 정립할 때 베카리아 얘기를 많이 참고했답니다. 이해가니? 그래서 둘 다 입장을 맞춰가지고 주장을 한다. 둘 다 공리주의랑 사회계약론적 입장에서. 자,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형벌은 공익에 기여할 때만 정당화가 된다. 형벌의 목적은 범죄 예방과 범죄자 교화 크게 있죠. 일반적 예방과 특수적 예방이 있는데, 자, 이런 선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베카리아는 범죄자의 형벌을 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범죄자에 대해 형벌을 가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고 주장한다. 맞을까? 위랑 똑같죠. 벤담도 중도적 입장이었잖아. 그래서 공리주의에는 형벌이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지 않으면 형벌이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해야 할 때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도 있는 거야. 근데 이건 이제 베카리아 특징입니다. 베카리아는 나오는 건데 범죄 예방 효과에 있어서 형벌의 강도보다는 5번 지속성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지속성. 자, 사형 같은 경우는 단발성이에요. 단발성. 한 번 딱 임팩트가 크게 있고 나서 이 범죄자가 한 번 딱 사형 나가는 게 있고 나서 쭉 사형이 없어. 그 사람들에게 묻어진단 말이야. 이해가죠? 근데 반대로 이 사람을 살려놓고 계속 벌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마다 아씨 범죄 저지르면 저렇게 되겠네. 계속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한순간의 강렬한 충격보다 오래 지속적으로 작은 이거 피해를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람들이 범죄 예방을 하는 데 더 크게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본 거지. 강도보다는 지속성이 더 중요하다. 자, 그래서 사형은 한순간에 강렬함을 줄 뿐 공포와 고통의 총합이 부족하다. 왜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니까 사람 원래 망각의 동물이니까요. 따라서 범죄 억지 효과가 미미합니다. 사형은. 그래서 미미하기 때문에 공익에도 이바지하지 않아. 왜냐하면 사형은 쉽게 망각되고 자극함에 맨날 사형을 해. 사형 나오고 사형 나가면은 여기 뭐 사형도 별거 아니네. 뭐 사형 당할 범죄? 그냥 뭐 맨날 사형 당하는 거 나도 사형 당하면 되지. 그래서 그냥 범죄 막 하게 된다. 그래서 익숙해져 더 쉽게 범죄 행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사형제도가 능사는 아니다. 그래서 강도가 높은 사형보다는 지속성이 높은 공개적인 6번 정신노역형입니다. 정신노역형이 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정신노역형으로 씁니다. 정신노역형. 공개적인 정신노역형이라는 게 뭐냐면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일제시대 때 우리 그 서현대문 항구소 가면은 물건 같은 거 만드는 거 노동력 공원됐거든요. 동인구물 전화들 그런 거를 뭐 쓰레기 분리하는 거 노동력 많이 들잖아. 광화문 광장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막 광화문 광장 출퇴근하면서 많이 보죠. 걔는 계속 서가지고 뭐 아침 8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계속 여기서 분리수거하는 거야. 그거를 평생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출퇴근할 때 보면서 뭐 분리수거를 매년 죽을 때까지 해야 되네. 요 시간에 여기 서가지고 나는 범죄 안 저질러야지 라고 보여주는 게 훨씬 범죄 예방 효과가 크다.
뭐 이건 뭐 분리수거 같은 건 단순한 거긴 한데 뭐 힘든 일을 시키겠지 이거 훨씬. 그래서 공개적으로 뭐 탄광에서 광부들이 작업하는 거를 뭐 돈 안 주고 계속 탄광 작업을 시키는데 그거를 계속 감시 카메라 틀어가지고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해가니? 그래서 공개적인 공신도용품이 더 큰 공포를 줄 거고, 근데 이게 사용자를 부정한 건 아니에요. 자, 사용은 범죄 억제 효과가 없다고 봤다는 아니야. 왜? 범죄 억제 효과가 약하다고 본 거지. 공신도용품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 거지. 범죄 억제 효과가 없다고 한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이해가니? 자, 마지막으로 사회계약론 얘기인데, 베카리아는 이 사회계약론 얘기도 합니다. 제형 법적주의라서 자, 형벌은 반드시 법을 통해서만 가해져야 한다. 근데 법은 일반의사라고 적었어요. 일반의사. 일반의사. 이거 키워드입니다. 이게 뭐 운이 좋은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는데 아까 루소는 뭐라고 그랬어요? 루소는 키워드가 뭐였니? 일반의지라고 봤습니다. 베카리아는 일반의사야. 근데 원어가 똑같아요. 둘 다 제너럴 윌입니다. 제너럴 일반적인 윌 의지. 근데 뭐 나도 인터넷 강의 보는데 인터넷 강의 그 강사분의 추측에 따르면 걔도 추측이야. 아마도 이제 번역할 때 서로 다른 교수님들이 번역하면서 이쪽에서는 그냥 일반 의지라는 단어를 윌을 의지라는 단어로 해석을 했고 여기는 의사라는 표현으로 해석을 한 게 굳어진 것 같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은 거는 이게 둘 다 구분하기 힘들거든요, 사실. 일단 맥락이 와가지고 여기도 공공의 의지고 여기도 공공의 의지야. 근데 일반의 지라는 표현이 나오면 뉴스고 일반의 사라는 표현이 나오면 베카리아는 이렇게 구분하세요. 괜찮니? 내용도 조금 달라요. 일반의 지랑 일반의 사랑. 뭐냐면 자 베카리아의 일반 의사는 특수의사의 총합과 같습니다. 아까 뭐랬어요? 특수의지의 총합과 다르댔지 루소 같은 경우는. 일반 의지는 특수의지의 총합이 아니거든. 근데 베카리아는 같다는 것도 기억해주세요. 이게 조금 지역적이라서 이까지 나올지 모르겠는데 근데 개념은 한번 들어주십시오. 문제 풀다 나오면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거 너무 좀 변태 아니에요? 아니 근데 너무 좀 지역적인 것 같긴 했는데 나도 이제 그 설명 들으면서 뭐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괜찮은 팁일 수도 있잖아요. 구분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 나오죠. 이렇게 구분해서 베카리아에서 일반 의사라고 해서 그렇게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그 문제는 약간 진짜 좀 미친놈이고. 근데 제시문을 읽다가 일반 의지나 일반 의사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아 얘는 일반 의사니까 오 지금 루소구나. 얘는 일반 의지니까 오 베카리아 얘기하는 거구나 하는 거야. 여기는 이제 루소 얘기하는구나. 일반 의사니까 베카리아 얘기하는 거 정도는 알 수 있다고. 그런 걸 캐치하면 우리가 유리한 거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거니까. 왜? 괜찮니? 예. 다 했다. 자, 그래서 8번은 생명권은 양도되지 않는답니다. 생명권은 양도 불가야. 자, 아까 뭐랬냐면은 루소 같은 경우는 생명권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양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명을 보존하려고 했는데 얘가 약속을 먼저 오겠으니까 우리 생명권 그 보호하기로 한 그 약속을 이제 해제하겠다. 그러면서 너 이제 보호 대상이 아니니까 넌 죽여도 돼. 그럼 사용하는 거. 근데 베카리아는 야 아무리 그 국가를 만들기로 동의를 했더라도 가장 중요한 게 생명권이잖아. 생명권까지 양도하겠다는 계약을 맺을까? 생명권은 빼고 그냥 나머지만 지키는 게 그게 국가 계약의 내용 아닐까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베카리아는 생명권의 양도가 안 되고 사회계약 내용에 생명권 양도도 빠져 있다. 하지만 살인을 금지하는 법은 일반 의사에 근거하는 거고 개별 의사의 총합이죠. 근데 이거는 살인을 금지하는 일반 의사의 반함으로 부정해요. 그러니까 내 생명권은 국가에 양도한 적이 없어. 맞죠? 얘가 살인을 저질렀잖아. 근데 얘는 죽이면은 이거는 살인을 하지 말라는 일반 의사에 반하는 거라고. 그래서 얘는 살인하면 안 돼. 왜? 얘는 약속을 어긴 적이 없거든. 우리 왜냐면 생명권을 양도한다는 약속을 이제 루소는 했다고 본 건데 베카리아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본 거야. 생명권 양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약속을 어기지 않았는데 얘는 우리가 얘를 줄이면 그냥 살인이죠. 그런 얘기예요. 구분해야 돼요. 이거는 구분하는 거 나온다.
루소랑 베카리아가 입장이 완전 다르잖아. 베카리아는 여기는 사용하지 말자 그랬고 루소는 사용하자 그런 거잖아. 결과는 완전 다르니까 시험 나와요. 구분해야 돼요. 비슷한 얘기를 하지만 둘 다 사회 경영자죠. 루소도 사회 경영자고 베카리아도 사회 경영자인데 루소는 사용하라 그러는데 베카리아 사용하지 말라 그런다고. 많이 나와요. 어? 많이 나와요. 얘는 많이 나오냐? 이거 두 개 비교하면 무조건 필수지. 당연히. 롤스 노지급으로 비교되는 주제인데. 그래서 9번은 사형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자 법을 빙자한 살인이다까지 얘기합니다. 왜? 얘는 약속이 어긴 적 왜냐면 애초에 생명권을 양도하는 약속이 없었거든. 근데 얘는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 근데 그냥 국가가 살인했다고 죽이는 거죠. 그거는 살인이지. 약속 어긴 사. 루소 같은 경우는 야 네가 먼저 선방 쳤잖아. 네가 선방 쳤으니까 나도 널 죽여도 돼. 이 얘기인데 베카리아는 얘는 선방 친 적이 없는 거죠. 선방 치지 않았는데 내가 얘를 사형에 처하면 내가 그냥 살인하는 거잖아. 그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이건 모든 사상과 공통점입니다. 루소, 베카리아, 벤담, 칸트 얘네들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사형 제도든 그냥 형벌이든 전부 법정주의예요. 법을 기반으로 판결을 내려서 형을 선고해야 돼요. 형을 집행해야 돼요. 그래서 형벌은 반드시 법을 통해서만 부과될 거고 형벌은 공적 정의의 실현 수단이지 사적 보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요즘 뭐 사적 제재, 사적 제재 막 나오는 거 있죠. 그런 거 막 신상 까고 이러는 거. 원래는 국가를 통해서만 해야 됩니다. 그 강력 범죄자 중에 뭐 이렇게 뭐 엄청 막 흉악 범죄자들만 신상 공개하잖아. 유튜버 애들이 막 다 찾아가지고 막 그 까고 그러잖아.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루소든 칸트든 베카리아든 전부 다 사적 제재 불허해요. 국가만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만. 자 그리고 비례성의 원칙인데 칸트든 뭐 베카리아든 벤담이든 전부 다 형벌이 뭐에 비례? 흉악 그 사건의 흉악성과 비례하는 거예요. 사회에 피해를 끼친 만큼 그만큼 형벌의 강도도 세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동등성의 원리니까 칸트는 애들이 알거든. 근데 베카리아랑 벤담이나 뭐 얘네들도 비례성의 원칙 맞아요? 맞아요. 칸트는 뭐에 따라 동등성의 원리에 비례하게 형벌을 내려야 된다고 얘기해요. 얘가 사람을 죽였어요. 자연에 줘야지. 물건을 훔쳤어요. 그 같은 단독으로 배상하게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벤담과 베카리아는 뭐에 비례하냐면 사회적 해악성에 비례합니다. 사회의 공리를 떨어뜨린 만큼 얘의 공리도 떨어뜨려가지고 그거보다 더 큰 해악을 입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안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해악성에 얘가 사회에 피해를 끼칠 만큼 강도를 세게 형벌을 부과할 거예요. 그리고 범죄의 이득을 범죄로 이끄는 유혹이 큰 만큼 더 세게 처벌을 해야 안 하겠지. 내가 역시 물건 100만 원 훔쳤는데 3일 깜빡 있으면 물건 훔칠 거 아니야. 그래서 100만 원 훔치면은 뭐 몇 년간 감옥에 수감해야 안 훔치겠죠. 그래서 안 훔칠 만큼은 강도가 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둘이 비례하게 형벌을 책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정의의 원리에 따라 형벌을 하는데 칸트의 정의의 원리는 정언명령이죠. 정언명령과 도덕법칙입니다. 자, 벤담은 공리의 원리일 거고 루소는 뭐가 규정한 법이 아까 일반 뭐랬어요? 루소는 일반 의지입니다. 일반 의지가 규정한 법이고 베카리아는 여기는 듀얼 코어죠. 여기는 마법사잖아요. 그래서 공리의 원리 플러스 일반 의사가 규정한 법입니다. 여기까지 끝 남았는데 5분 빨리 맞췄다.